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이번이 9번째 수업 시간이네요. 실은 내가 이게 지금 촬영이 5번째인가 6번째인가 돼요. 방금 전에도 촬영을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찍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이번이 마지막 자동차 시간이에요. 자동차 지금까지 여러 번 배웠는데 9번으로 끝낼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내용 최종 정리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할 거고, 오늘은 곧바로 수업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배울 부분이 무엇이냐면 조향장치라는 거예요. 조향장치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방향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방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필기 한번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방향을 무엇으로 바꿀까요? 핸들로 바꾸겠지. 핸들. 정확한 명칭으로 따지면은 스티어링 휠이라 부르거든. 우리 모두 다 한국인이니까 핸들이라 그냥 부릅시다. 핸들로 방향을 바꿔서 무엇을 바꿔주는 거냐면 타이어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향장치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우리가 핸들을 돌리면 어떻게 바퀴의 방향이 바뀔까? 어떤 원리로 될까? 좀 이야기해보자고. 이거 그냥 생각하면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좀 쉬운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쉬운 게 뭐가 있냐면 자전거. 우리 자전거를 한번 지금부터 봐보려고 해요. 보이죠? 이거 자전거죠. 자전거는 방향을 어떻게 바꿀까요? 핸들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되지. 맞죠? 자전거의 방향을 바꾸는 원리를 잘 봐오면은 핸들을 돌리면 이 핸들 아래에 여기 봐오면 여기 포크라고 돼 있거든. 이 포크, 너희들이 과일 찍어 먹는 그 포크랑 똑같은 그 포크가 앞바퀴의 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축을 잡고 그대로 돌려주는 형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전거의 방향을 바꾸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축을 잡아주는 거야. 포크를 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잡고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전거가 방향을 바꾸는 원리예요. 그래서 축을 잡고 얘가 통째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필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전거 방향 전환의 원리는 2번. 어떻게 해준다? 앞바퀴 축을 통째로 돌려줍니다. 맞지? 축을 통째로 돌려주는 게 자전거의 방향 전환의 원리인데 이거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 가능할까요? 적용해볼까? 근데 문제는 자동차에 적용하려면 문제점이 하나 있어. 뭐가 있냐? 자동차는 앞바퀴가 몇 개? 2개 있잖아. 그러면은 2개를 잡아줘야 돼. 어떻게 잡아주지? 이렇게 잡아주면 될까? 그래서 똑같이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의 방향 전환이랑 원리가 같나요? 틀린가요? 이거 틀리죠? 뭔가 달라. 뭐가 다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게 아니라 요거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는 건 바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건데요. 요 아래에 있는 건 뭐냐? 바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2개 큰 차이점은 요거는 축이랑 바퀴랑 같이 돌아갔다면 아래에 있는 거는 축은 그대로 있고 바퀴만 돌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 전환의 원리는 아래쪽이지 위에 쪽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전거랑 자동차랑 동일한 방향 전환의 원리를 쓰면은 자동차가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동차의 방향을 자전거처럼 움직이면 생기는 문제점. 3번. 자동차는 앞바퀴가 2개이고요. 2개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 근데 이 하나의 축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게 되면은 무엇이 움직이게 되냐면 똑같이 축도 움직이고 바퀴도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움직이게 돼요. 무엇이 움직이게 되냐면 자동차는 대부분 엔진이 어디 있지? 앞쪽에 있잖아. 자전거는 어디 있지? 중간 뒤쪽에 있는 구조잖아요. 왜냐면 자전거는 후륜구동이잖아. 자동차는 전륜이나 FR, 앞에서 뒤로 굴리는 거기 때문에 엔진이 앞쪽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그대로 그 원리 적용하면은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얘가 돌아갈 때 앞바퀴 기관까지 같이 돌아가야 돼. 요게 기어잖아. 굳이 따지자면 요걸 이게 기어잖아. 기어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 특히 FF 방식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앞쪽이 되게 무겁잖아. 방향 전환할 때 바퀴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걸 같이 돌린다면 얘가 상당히 움직임이 느릴 거고 빠른 움직임이
어렵겠지. 그래서 자동차에는 이렇게 돌리게 되면 축과 바퀴랑 하나 더 엔진까지 같이 굴러가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온답니다. 엔진이 같이 굴러가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잖아. 그러면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는 있어. 만들어 놓은 자동차도 있어. 어떤 자동차가 있냐면은 이런 자동차. 이거 뭐지? 경운기. 여러분 경운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경운기는 잘 보면 이게 옛날 경운기인데 요새 경운기는 핸들로 돌리게 되는데 옛날 경운기 핸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덜덜덜덜 거리면서 방향 전환을 요렇게 이게 옛날 경운기의 운전 방식이거든. 이게 바로 그거야. 이게 앞바퀴하고 엔진을 같이 굴려주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는 바퀴만 돌아가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야 돼. 약간의 오해와 편견이 살짝 있거든.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생각해봐요. 요걸 이렇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잡든 요거는 요거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가 우리가 흔히 편견이 뭐가 있냐면은 앞바퀴에는 축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앞바퀴를 굴려주는 축 구동축이라고 해요. 구동축과 조향축이 같아야 된다라는 오해가 있으면은 안 굴러가. 그럼 그 오해를 어떻게 하면 깨면 되지? 조향축과 구동축을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여기에 축을 하나 더 추가해 준다고요. 축을 이렇게. 축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 이 축이 두 개가 되면은 이 두 개를 같이 밖에서 잡아주려면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걸 자꾸 옆으로 밀어버리면 마치 뭐랑 똑같아지냐면은 직사각형을 잡고 밀어주는 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 직사각형이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바뀌어버리겠지. 그럼 직사각형에 연결되어 있는 바퀴가 평행사변형처럼 옆으로 기울어버리겠지. 마치 어떤 느낌이랑 똑같이 이런 느낌이랑 똑같이 바퀴를 잡고 옆으로 밀어버릴 수 있다. 여기를 잡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밀린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원리 적용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바퀴를 밀면은 이렇게 밀립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 자동차는 방향을 전환해 주기 위해서는 축이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이해돼요? 자,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차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밀고 당길 수 있는 축을 하나 더 만들면 돼요. 하나 더 만들게 되면 마치 무엇처럼 움직인다? 평행사변형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자동차가 방향을 전환해 줄 수 있는 원리예요.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지? 근데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지. 자, 그럼 이제 자동차의 방향을 바꿨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네? 아니지롱.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이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전환을 해주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겨있는 문제점이 2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든. 뭐냐면 바퀴를 어떻게 굴려줄까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 무슨 말이냐? 원래 이게 FF 방식이면은 여기에 엔진이 있어서 엔진이 앞바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바퀴를 이렇게 굴려줬을 텐데, 이렇게 이건 굴러갔을 텐데, 이렇게 굴러갔잖아, 통일하게. 근데 이렇게 굴러가는 게 이번에는 이렇게 굴러가야 돼. 무슨 말이냐? 이렇게 굴러갈 수 있어야 된다. 원래 이렇게 굴러가다가 이렇게 굴러갔다, 이렇게 굴러갔다, 이렇게 굴러갈 수 있어야 된다고. 즉, 구동축과 바퀴가 서로 다른 각도로 굴러가게 만들어지는 게 동력 전달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 이게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 고민의 해결책이 하나 있더라고. 어떤 해결책이 있냐?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제 해결한 적이 있어. 어디서? 추진축에서. 추진축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FR 방식 같은 경우에 엔진이 앞에 있는데 뒷바퀴로 구동하기 위해서 앞바퀴랑 뒷바퀴 사이에 무엇을 연결해줬지? 추진축이라는 걸 연결해줬는데 그거는 슬립 조인트와 유니버셜 조인트가 있다. 유니버셜 조인트라 부르는 거는 자동차가 이렇게 생겨있는 걸 서로 껴놔서 서로 각도가 달라도 동력 전달이 된다. 이걸 그대로 구동축에도 적용을 시켜보자라는 거야. 어떻게? 요렇게. 구동축에 보면 이 동글동글하게 생겨있는 장치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지. 한쪽은 구하고 막대기를 만들어 놓고 반대쪽엔 깔때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깔때기를 끼워가지고 돌려버리면은 약간은 각도가 달라도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이걸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면서도 동력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밀고 당겼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우리가 바퀴의 연결점이 비틀리게 됩니다. 이 비틀리게 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한쪽에는 구하고 막대기를 놔두고요. 반대쪽은 무엇을 놔둔다? 빨대가 아니지 깔때기를 만들어 놉니다. 깔때기. 그래서 이 깔때기를 우리가 구에다 끼워가지고 돌려주게 되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관절 돌리듯이 이렇게 돌아가게. 이거를 더 정확하면 소켓 구조라 부르거든. 이런 소켓 구조를 만들어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움직이게 해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해결. 두 번째 문제 해결은 별거 아닌데 좀 찝찝한 거야. 뭐냐면 여기까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 적용을 한다면 핸들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응? 무슨 말이냐? 핸들이 요게 핸들이잖아. 그러니까 핸들 어떤 모양이어야 돼? 이렇게 뚝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딱 잡고 이렇게 돌리는 모양이어야 돼. 아니면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꽝 박으면 콕 찍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도 이런 짝대기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걸 잡고 이렇게 핸들을 돌려야 돼. 어때? 핸들이 뭔가 이상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핸들은 돌리는 건데 이건 돌리는 게 아니라 밀는 핸들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미는 핸들을 어떻게 돌리는 핸들로 바꿔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즉 회전 운동을 이용을 해서 직선 운동을 만들어야 돼.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장치가 기어가 있어요. 어떤 기어? 이렇게 생긴 기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기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기어니까 이거 레크와 피니언 기어, 렉과 피니언 기어라 부르는데 뭐냐면 우리가 회전 운동하는 쪽에는 동그란 기어를 달아니까 피니언 기어라 부르고요. 직선 운동하고 싶은 데는 일자로 쫙 펼쳐놓은 기어를 놔둬요. 이걸 렉 기어라 부르거든. 그래서 이걸 돌려버리잖아. 얘는 회전 운동하는데 얘는 직선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렉과 피니언 기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놓으면은 자동차가 비로소 핸들을 회전 운동을 시키면 얘가 직선 운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답니다. 짜잔. 알겠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핸들로 방향을 조절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걸 무엇이라 부른다? 렉과 피니언 기어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자동차 조향장치 이야기 다 했는데 이걸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 돼요. 이 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핸들이 있고요. 핸들 아래쪽으로 렉과 피니언 기어, 레크 피니언 써있지? 렉과 피니언 기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축은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축과 다르게 있다.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축은 여기 있잖아. 이게 무엇이지? 구동축. 요게 구동축이고 요게 구동바퀴인 거지. 그래서 구동축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조향축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현가장치 이야기할 때 기억나나요? 현가장치 이야기할 때 현가장치라는 게 우리가 축과 차체 사이에 무언가 장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베어링을 좀 크게 만들어서 그 베어링에다 현가장치를 달아주자라 이야기했지. 그 베어링 우리가 무엇이라 불렀지? 너클암이라 불렀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클암에다 달아주는 거야. 요거 너클암. 해서 너클암에 달아준 요거 파란색이 바로 조향축이고요. 여기 초록색 보이나요? 이게 현가장치야. 지금 그림상으로 따지면 이 현가장치는 아마 독립식 현가장치를 썼을 거야. 독립식 현가장치이고요. 여기에 여기 조향장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차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짜잔. 자,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실은 여기에 봐보면 근데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어. 뭐지? 요거. 이거 뭐게요? 오일. 자동차에는 오일이 들어가요. 그거 아시나요? 자동차에 오일이 얼마나 많은 오일이 들어가는지. 자동차에 오일이 이만큼 많은 오일이 들어간대요. 뭔가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뭔가 신기하지. 이거 왜 들어갈까요?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을 할 때 일반 사람이 힘으로 운전하면 힘들기 때문에 오일이라는 걸 써요. 왜 오일을 쓰면 힘이 더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는 유체라는 거에 대해서 파스칼이라는 아저씨가 만드는 파스칼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원리에 따르면은 우리가 유체의 구멍, 유치가 들어있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한다면 적은 힘이 큰 힘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유압을 이용해 가지고 힘을 크기를 조절해 주는 유압 장치를 만들게 됐어요. 이게 그 유압 장치거든요. 이걸 왜 이용해 주냐면 실제로 자동차 몸무게가 몇이지? 900kg에서 많은 건 1800kg라고 우리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희들 운전자가 손으로 돌려서 돌린다는 게 말이 돼? 핸들을 돌려서 바퀴를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핸들을 돌리면 내가 자동차의 몸무게 적어도 절반을 손으로 휘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너희 그러려면은 이 팔뚝이 얼마나 굵어야 돼? 팔뚝으로 너 한 500kg 힘 만들어낼 수 있어? 못 만든단 말이야.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낸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압 장치라는 거지. 유압이라는 걸 써주면 내 힘을 50배, 100배만큼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키워준 힘으로 우리는 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키워주지 않잖아? 못 돌려요. 내가 해본 적이 있어. 진짜로 못 돌려. 왜 그랬냐면 내가 옛날에 사고 낸 적이 있거든요. 이게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부시 했다가 차 사고 멈춰있는 상태에 빡 박아갖고 우리 차가 망가졌단 말이야. 그때 망가질 때 이 스티어링 계열이 좀 망가져가지고 이때 오일이 샌 적이 있었거든. 오일이 샜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그때 몰았던 자동차가 마티즈였는데 마티즈가 핸들이 안 돌아가. 900kg였거든. 핸들이 양손으로 잡고 돌려도 핸들이 안 돌아가서 죽는 줄 알았어. 핸들이 진짜 안 돌아가더라고요. 나중에 오일을 넣으니까 돌아가는데 오일을 안 넣고 특히 주차할 때는 핸들이 안 돌아가가지고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렸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유압은 중요하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은 이야기 끝.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우투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린 에너지 뭐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친환경 자동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친환경 자동차 뭔가 얼핏 알고 있는 건 뭐 전기 자동차 아니면은 뭐 수소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거 이름 들어봤나요? 요런 게 친환경 자동차거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역사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게 더 먼저 시작됐을 것 같나요? 전기 자동차하고 가솔린 자동차? 먼저 시작한 건 전기 자동차였대요. 거의 시기가 비슷하대. 근데 전기 자동차가 왜 발전하지 못하고 이 가솔린 자동차가 발전하게 됐냐면은 바로 배터리 저장 기술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실은 원리가 되게 간단하단 말이야. 배터리 가지고 모터만 돌리면 되는데 이 모터를 돌려주기 위한 이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옛날에는 굉장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터리 아주 크게 만들어도 자동차 많이 못 움직이고 배터리는 크니까 무거웠다고. 근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배터리 발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야. 대신 아직도 좀 더 발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는 이게 좀 문제점이 많아. 예를 들면은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얘가 아직도 일반 자동차보다 갈 수 있는 거리, 키로수도 적어. 하지만 계속 발전하니까 언젠간 따라잡겠지? 그거 우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의 시초는 바로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는 뭐냐면은 배터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배터리를 저장해 줄 수 있는 플러그가 분명히 있겠지. 해서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전기를 충전해주고 충전해준 전기로 가요. 보통 옛날에는 요거 한 번 충전 한 100km 정도 갔어. 많이 가면 150km 갔고. 근데 보통 휘발유 기간은 보통 몇 킬로 가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보통 한 600km 가요. 차이가 많이 나지.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한 300km, 400km 테슬라 같은 거 600km가 된다던가 아무튼 그만큼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전기자동차의 주 연료는 무엇이다? 전기를 이용해줘요. 보조연료 따윈 없지? 전기만 갖고 움직여져요. 두 번째, 근데 이게 전기자동차 지금에서 좀 만들어졌지만 전기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래서 전기를 많이 이용을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석연료 자동차들은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매연을 쥐어주면서 이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전기를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기를 써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우리가 전기 자동차처럼 배터리를 쓰는 배터리도 좀 더 크게 하고 모터도 넣어주되 일단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기본으로 쓰고 전기는 화석 연료가 효율이 안 좋을 때 좀 써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석 연료 자동차는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동차가 빨리 움직일 땐 연비가 좋은 데 있잖아요. 자동차가 저속일 때 특히 10km부터 한 50km 사이는 효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리터당 이 갈 수 있는 키로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내 운전만 하면은 우리가 연료가 빨리 떨어지거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내 운전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 주냐면 배터리 이용해 주자고. 그래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도 소음이 안 나. 왜냐면 이 기관이 안 도니까.
그러다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좀 빨리 밟으면 그때부터 가솔린이 움직여가지고 효율 좋게 움직여보자고.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이 있는 거지. 기본은 무엇을 기본으로 한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이 화석연료고요. 전기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보조를 해주는데 그럼 이 배터리 다 쓰면 어떡하냐? 배터리 다 쓰면 충전시켜주면 되지. 무엇이? 바로 엔진이 충전을 시켜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요새 자동차들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거든. 왜 배터리 들어가냐? 이 내연기관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뭐가 단점이냐? 지가 스스로 시동을 못 걸어. 치명적인 단점이거든. 그래서 시동은 누가 걸어주냐? 배터리가 걸어줘. 그래서 가끔씩 배터리가 맛이 가버리잖아.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거든.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 어떻게 충전시켜주냐면 자동차가 돌아가는 힘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빼버리거든. 근데 그 빼는 힘을 조금만 더 빼면 되거든. 조금 더 빼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줘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비가 좋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하고 보조하고를 바꿔버리는 거야. 이제는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되 전기자동차로 큰 힘을 만들어야 해요. 고속도로를 빨리 주행할 때 힘이 딸릴 때는 그럴 때 좀 화석연료 써보지 뭐 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기본이 되고 화석연료를 보조로 쓰는 게 뭐냐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전기가 주고요. 보조가 화석연료예요. 여러분 필기 내가 일부러 여기다 해준 거야. 여기다 해준 거 여러분들 거기다 필기하면 돼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방금 전에 말했잖아. 전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충전시켜줬냐면 얘를 가지고 엔진을 가지고 충전시켜줬는데 엔진이 이제 힘도 약해지고 크기도 작아지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배터리 이것도 전기자동차처럼 꽂아서 충전하자라고 말이 나와. 그래서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한다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나와요. 그게 요새 나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본 개념이에요. 요새 나오는 거. 이건 한 5년 전에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연비도 굉장히 좋고요. 이거 자동차도 되게 잘 나가요. 우리가 최고의 효율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효율도 잘 나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행 거리도 굉장히 길게 나온답니다. 그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이해했는데 요건 뭐냐? 요거랑 요건 좀 개념이 좀 달라. 이거는 뭐냐면 기본이 전기자동차야. 근데 이 전기자동차는 뭐냐면 전기를 외부에서 충전해서 하는 전기자동차는 요거는 자체 전기 생산 전기자동차예요. 전기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 안에 발전소라도 들어있느냐? 네, 여기 안에 발전소가 들어있는 거야. 어떤 발전소? 연료전지라는 발전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려면 먼저 연료전지라는 개념 알아야 되거든. 연료전지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전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전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야.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어떻게 전기를 만드냐면 화학물질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약간의 전기가 튄단 말이야. 그 전기를 모아서 그걸로 우리가 전동기를 돌려주자고.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무엇이냐면 수소하고 산소하고를 반응을 시키는 거야. 수소랑 산소랑 반응을 전해액에서 반응을 시키잖아.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이온화되면서 약간의 전기가 나와. 이 전기를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발전소 우리가 모터를 돌려주자고. 이것만 모아도 우리가 돌려줄 만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만 있으면 되냐면은 수소랑 산소만 있으면 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수소랑 산소만 공급해주면 돼. 근데 그 중에 산소는 대기 중에 되게 많으니까 대기 중에서 걸러서 쓰면 돼. 근데 수소는 대기 중에서 걸러서 쓰기는 좀 모자라겠지. 그래서 수소는 어떻게 하냐면 따로 충전을 해줘요. 어디에다가 자동차처럼 연료 탱크에다가 충전을 시켜줘요. 그래서 수소를 저장해주는 수소 저장 탱크가 자동차에 탑재가 되고요. 이 수소 저장 탱크엔 수소를 저장해야 되는데 수소는 기본적으로 상태가 기체 상태지. 기체 상태를 저장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강제로 액화시켜서 고온고압으로 얘가 액화시켜서 저장을 시켜요. 근데 고압으로 액화시켜서 저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자동차는 큰 특징이 뭐냐면은 사고가 나면 이 수소가 갑자기 확 풀리면서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 자동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폭발, 사고 시 이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소를 배출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연구 중에 있어요. 뭔가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이제는 좀 안전해지겠지만 아직은 솔직히 좀 불안해요. 이건 사고 나면 뒤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주 연료를 무엇을 쓸 거냐면 전기를 쓰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전기가 뭐냐면 수소로 자체 생산해요. 자체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이용해줘요. 근데 자체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자체 생산한 전기가 가끔 남을 수 있잖아. 남으면 어떻게 하지? 배터리를 저장해 놓으면 되지.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조 배터리에 저장해 놓은 걸로 전기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수소를 다 쓰면 그걸 쓰고요. 기본을 만들어서 쓰는 걸 기본으로 하는 게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필기는 2번은 좀 필기를 해줄게요. 2번. 연료전지 자동차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지속적으로 연료를 산화제랑 공급으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데 이때 쓰는 연료가 무엇이냐면 수소고요. 산화제가 산소예요. 이게 연료전지 자동차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왜 좋냐? 이거는 수소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 충전 시간이 되게 빨라요. 충전 시간이. 왜냐면은 수소만을 저장하면 되잖아. 이 수소를 저장하는 거는 마치 가솔린을 저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속도가 나와요. 되게 좋지. 두 번째로는 배터리를 크게 만들지 않아도 돼. 배터리 요거는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배터리를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 여기는 자체에서 생산하니까 이게 더 생산할 때 더 편해요. 전기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면 돼. 재료만 갖고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면 되니까 이게 저장하기 더 편해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은 각각의 연료의 비용이 좀 달라요. 자, 봐봅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는 가솔린, 즉 주유소에서 저장하지. 주유소에서 가솔린을 어떻게 만드냐면 가솔린을 원유에서 가솔린을 분별 증류라는 걸 통해서 추출을 해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별 증류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두 번째 전기는 전기 어떻게 만들어내? 이 분별 증류 아닌 휘발유 또는 수력, 화력 여기저기에는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한 번 더 생산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보단 얘가 단가가 비싸요. 얘는 그냥 있는 거를 끓이면 되는 거고 얘는 끓인 걸 가지고 태워가지고 전기를 다시 만든 거기 때문에 얘가 더 단가가 비싸. 오케이? 그래서 얘가 단가가 비싼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단가 비싼 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단가를 비슷하게 맞춰줘.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걸 쓰니까. 그 다음 수소는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 수소 만드는 방법 아시나요? 모르면 곧 배울걸요. 무엇으로? 전기분해로 만들어요. 전기분해 너희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나 안 배웠나 모르겠다. 아마 배웠을걸? 전기분해라는 거 하기 위해서는 근데 무엇을 써야 되지? 전기를 써야 돼. 즉 휘발유로 전기를 만든 이 전기를 가지고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단가가 더 비싸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거는 수소를 생산할 때 단가를 싸게 먹히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야 돼.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다면 더 좋겠지만 현재는 이게 제일 싸고 그 다음으로 비싸니까 정부 지원을 해주는 거야. 이것만 문제점이 있느냐? 그거 아니고 이제 나머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충전소, 무엇이 충전소 제일 많지? 요게 제일 많고 요거 좀 적고 요건 충전소가 별로 없어. 수소 충전소. 그 다음에 충전시간 적게 걸리지. 충전시간 이제 많이 걸려. 급속 충전해야 거의 한 5분에서 10분? 일반 충전 막 3시간 막 그런단 말이야. 요거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소음은 좀 좋지. 얘는 소음이 안 나. 왜냐면 자동차의 소음의 기본은 뭐냐면 엔진 기관 소리거든. 엔진이 없잖아. 소음이 안 나. 연료전지 만들 때 소음 안 나. 얘는 엔진이 좀 작아지니까 소음이 좀 적게 나겠지. 그 다음 공해물질 이거 공해물질 나와요 안 나와요? 공해물질 안 나와. 요것도 연료전지에서 공해물질 나오긴 하지. 물 반응한 물 나오잖아. 근데 물은 공해가 아니지. 그래서 여기도 안 나와. 이거는 공해물질 나오지. 근데 엔진이 작아졌다 이야기했지. 엔진이 작아진 만큼 공해물질이 적게 나와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지. 여러분 일반 그랜저가 보통 연료가 그 텀블러 배기량이 한 3000cc 정도 돼요. 즉 3리터 정도 되거든. 요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한 2리터 정도 돼. 요거는 한 1리터 정도 돼. 배기량이 줄어든 만큼 뿜어내는 매연도 적어지겠지. 그래서 요런 자동차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저공해 차량. 요런 거 자동차를 보고 우리는 무공해 차량이라 불러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야기했고요. 사고가 나면은
이거는 무슨 위험이 있을까? 감전 위험. 요거는 빵 폭발하니까 엔진 폭발 위험. 요거는 수소 탱크 폭발 위험. 이게 제일 위험하겠지?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공통적인 특징은 이야기해 주자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가장 큰 문제가 구입 비용이 비싸요. 구입 비용이 되게 비싸다는 점이 공통적인 단점이야. 왜 이게 단점이냐면은 그런 거잖아. 그랜저를 살까? 하이브리드 그랜저를 살까? 그랜저랑 하이브리드 그랜저랑 가격 차이가 보통 적게 나면 1,500만 원에서 많이 나면 2,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 근데 2,000만 원이라는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면 뭐가 좋지? 연비가 좋아. 연비가 좋다라는 거는 똑같이 기름을 10만 원어치 충전하면은 얘는 200km 갈 거, 얘는 300km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km만큼 이득을 보는데 문제는 제일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투자를 더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 갭을 메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거를 써봤자 나중에 10년, 15년 지나잖아. 배터리도 망가져서 배터리 교체하는 비용도 들어. 그때 되면 자동차 중고시장에서 팔고 새 차 사잖아. 그럼 돈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돼. 하이브리드 자동차 써? 무공해 차량 쓰네? 저공해 차량 쓰네? 그러면 연료비를 지원해 줄게. 아니면은 세금을 감면해 줄게. 아니면은 차 살 때 돈을 보태 줄게. 그래서 여기 사이에 갭을 좀 메워주는 거야. 그래서 한 5년 정도 썼을 때, 한 7년 정도 쓰면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쓰면은 이득이 되도록.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쓰니까. 그래서 구입 비용을 그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 친환경 자동차 이야기하고 마지막. 회생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회생 브레이크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자동차의 굉장히 이게 특징적인 건데 전기를 자동차에서 만들어보는 시스템이에요. 뭐냐면 자동차 운행을 열심히 하다 브레이크를 밟잖아. 운행을 할 때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이 기계적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왜냐하면 다시 전기로 이걸 만들면은 우리가 더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질 텐데 왜 이거 꼭 열 에너지로 바꿔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기 에너지로 기계적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거든. 뭐? 발전소라는 장치, 발전기라는 장치. 그래서 모터를 발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고? 모터하고 발전기하고 실제로는 얘가 굉장히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마치 뭐랑 똑같냐? 왼손 오른손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코일만 위치만 바꾸어주면은 발전기가 모터가 되고요. 모터가 발전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미리 장착을 시켜 놓는다면은 이걸 바꿔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자동차가 감속을 할 때 전기를 만들어주게 만들어준 걸 우리가 회생 브레이크, 회생 제동 장치라 부르는데요. 이걸 해주면은 그래서 자동차가 우리가 감속할 때 에너지를 일부를 전기로 바꿔주니까 자동차가 연비가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연비가 굉장히 좋아져서 흔히 이런 자동차를 뭐라 부르냐,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 그러거든.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요. 이건 실은 자동차보다 옛날부터 이거 어디에 많이 적용했냐면 지하철에 많이 적용해서, 왜냐면 지하철은 가다가 맨날 브레이크 밟아서 멈추잖아. 멈출 때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발전소로 보내주는 걸 많이 했는데 그걸 자동차에도 적용을 해준 거야. 근데 이건 일반 자동차에는 적용 안 해줘요. 왜냐면 일반 자동차는 배터리가 작으니까 그거는 그냥 자동차 엔진의 힘만으로도 배터리가 풀차지가 되는데 굳이 이걸로 또 차징 시켜줄 필요 없다면, 그러니까 이건 배터리가 클 경우에만 작용을 해주는 거니까 친환경 자동차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해볼게요. 연료전지는 필기했고요. 회생제동에 대해서 필기만 할게요. 회생제동. 의미, 차량제동식 시 모터를 무엇으로 바꿔주냐? 발전기로 바꿔줘요. 발전기로 바꿔주면은 차량의 기계적 에너지를 무엇으로 바꿔줄 수 있지?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서 배터리로 저장할 수 있거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생제동 장치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필기 다 한 거예요. 앞쪽에 있는 필기는 요거 보세요. 요거 앞쪽 요거 다 필기야. 해서 필기 다 했고요. 우리 자동차 끝.
자, 끝났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총 9시간 배웠거든요. 9시간에 한 2분 만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 바퀴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퀴란 무조건 마찰력이 커야 된다. 왜냐? 그래 안 미끄러지고 굴러가니까. 마찰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바퀴 표면을 거칠게 만들었고요. 또한 바퀴는 트레드마크라는 걸 만들었다. 왜냐? 그게 있어야지만 자동차가 물에서 물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바퀴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마찰력을 줄여줄 수 있는 베어링이 달려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베어링을 만들어 놨더니 우리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스플라인 축이라는 것도 만들어 주었고요. 이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축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렀냐? 전동축이라 불렀고요. 전동축가 차축으로 분리되는 순간 자동차는 형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FF, FR, RR이라는 형식이 나왔고 그 형식에 따라 자동차가 빨리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고 선회할 때 크게 돌기도 하고 작게 돌기도 하고 트렁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배기량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엔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폭발시켜서 만들어주는 내연기관이고 이런 내연기관은 큰 특징이 폭발을 시켜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솔린이라고 말하는 놈을 우리가 불꽃이라는 걸로 점화를 시켜주었고 디젤이라고 말하는 거는 압축시켜서 착화라는 방법으로 점화를 시켜주었고 이때 만들어진 위아래로의 움직임을 회전운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크랭크축과 플라이휠이라는 걸 우리가 자동차는 개발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 플라이휠 이용해가지고 자동차를 동력을 최종적으로 바퀴까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없으면 자동차가 동력 전달하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때 있는 장치가 예를 들면은 플라이휠, 그 다음에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최종 감속기어, 차동기어 등등이 쭉 연결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게 연결이 쭉 되면은 동력 전달은 끝나지만 편안하게 운전하고 싶으면 무엇이 필요하다? 현가장치. 현가장치에 뭐가 있다? 스프링과 쇼크 업쇼버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는 차축식과 그 다음에 일체식. 차축식과 독립식 현가장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는 또 어떤 게 있었지?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종류 두 가지 있다. 디스크랑 드럼. 그 이야기했고요. 제동장치는,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 줄 때는 축이 몇 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에 많은 친환경 자동차는 제일 좋은 장점이 뭐다? 얘가 연비가 좋다. 단점은 얘네들이 비싸다라는 게 있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자동차 이야기 다 했고요. 오늘 수업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 주제는 배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